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2월 10일 구정입니다. 설 특별 법문을 해달라고 하셔서 오늘 2024년에는 시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법문 구성을 해봤습니다. 주제 먼저 말씀드리자면 시간의 낭비를 그만둔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려면은 자신이 시간을 낭비하는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2024년 이 삶의 태도에 대한 수행 주제로 법다운 마음가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얼빠진 상태를 구원하는 깨어있음, 불안한 마음을 정돈하는 마음챙김, 다가온 인연에 전념하는 알아차림, 기쁘게 경험에 몰입하면 극락정토. 오늘의 내용도 이 내용으로 귀결이 되니까요.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요약입니다. 세 가지 해시태그인데요. 첫 번째가 시간 낭비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고요. 두 번째가 육체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한다라고 하는 것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도몽상이라고 부처님께서 자주 정형구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전도몽상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지 한번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은 제가 시간에 좀 쫓기면서 할 것 같아요. 원고 준비를 많이 했어요. 자, 시간 낭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범부의 24시간을 한번 구성을 볼게요. 이 구성의 기준은요, 이런 기준이에요. 어떤 기준이냐면, 첫 번째는 무의식적 시간으로 살아가거든요. 얼빠진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의식적 시간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 우리 양치질 할 때 생각하고 하나요? 그냥 하나요? 생각을 하고 해요? 무슨 각도로 할지, 얼마나 강도로 할지, 그 이빨 사이에 프라그가 지금 제거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거 다 느끼면서 하세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냥 막 하잖아요. 구두 닦듯이 그냥 막 닦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빨을 잘못 닦아가지고 기스가 다 나죠. 정작 중요한 프라그는 안 닦이고. 이런 게 무의식적 시간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에요. 근데 이런 건 얼빠진 마음 때문에 생겨난다. 시간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첫 번째가 무의식적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의견은 이거보다 더 극심한데 그 부처님 의견이 아니라 현대 심리학자들의 의견입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행동 패턴을 분석을 해봤더니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루에 95%랍니다.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건 정확히 무슨 얘기냐?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판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 없이 자동으로 하는 거. 자, 심장은 생각하고 뛰나요? 자동으로 뛰나요? 큰일 나요. 자동화되어 있는 것들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이 자동에 맡겨놨어요, 지금. 그래서 하루에 95%가 무의식적 시간이라면 이 시간에는 그러니까 의식이 없다는 게 그 행동에 대해서 의도적인 깨어있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빠진 마음이 대략 24시간에 95%면 약 1.2시간인데 그냥 계산하기 쉽게 약 23시간은 무의식적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의식적 시간은 깨어있는 마음인데 그렇다면 한 1시간 정도 우리는 깨어있는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아주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죠. 낭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방일하게 얼빠져서 버리는 시간이 있어요. 두 번째는 목적이 없거나 잘못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방일하게 얼빠져서 버리는 시간은 이미 봤죠. 하루에 23시간을 그렇게 버리고 있대요. 그런데 두 번째, 목적이 없거나 잘못된 시간도 마찬가지로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삶이라고 하는 게 여행과 같잖아요. 목적지가 있으시죠? 없으세요? 어딜 향해 가고 계세요? 분명히 목적지가 있나요? 일단 안 물어볼게요. 제가 디테일하게 안 물어볼 테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예, 있으면 일단 다행인데 없으면 일단은 그냥 전생애가 낭비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목적지로 향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헤매는 삶이기 때문에. 두 번째, 목적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헤매게 됩니다. 세 번째, 목적지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구경하다가 여기저기를 헤매게 되어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부산을 가고 싶어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목적이 없거나 잊어버렸거나 기준이 안 되면 자꾸 북한으로 열심히 올라가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노력을 하는 그 시간은 효율이 있는 건가요? 낭비되고 있는 건가요? 북한으로 막 올라가고 있어요. 원하는 건 어디냐면 부산으로 가고 싶어요. 맨날 부산으로 가고 싶다고 말을 해요. 나는 부산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북한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걸 보고 목적이 없거나 잘못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낭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의도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삶이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삶이 낭비된다. 이제 시간 거지는 자신감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쓰고 있는 원고거든요. 이제 어른의 자신감이라는 원고를 계속 지금 쓰고 있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 사람이 있어요. 시간 거지, 시간 관리자, 시간 주인. 그래서 거지에서 관리자를 넘어 시간의 주인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 원고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간 거지는 항상 자신감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감에 대한 입보살익론이라고 하는 논전의 개성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죽어가는 뱀을 보면 까마귀도 금시조처럼 공격하듯 만약 우리의 자신감이 떨어지면 작은 어려움도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네. 왜 사람들 중에 유난히 다른 사람이 우습게 보는 사람 있죠? 쉽게 대하고 막대하는 사람. 이유는 그 사람이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감이 부족하면 누구나 그 사람에게 막대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나를 막대해 주세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선후가 그게 아니에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에게는 막대하지 못합니다. 실수로 막대했다가도 그 사람이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다시 막대하지 못해요. 사회는 보살들이 살아가는 곳인가요? 전쟁터인가요? 네, 전쟁터에서 보살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희망하지 마세요. 그거는 복권남처럼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사회는 인간사회라고 하더라도 그냥 동물의 세계에서의 고등세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육강식이 그대로 적용돼요. 그런 사회 속에서 자신감이 없는 건 날 잡수세요 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쓰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감을 다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자, 육체를 위한 삶이 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지 한번 정확하게 시간을 우리가 쓰는 목적을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쓰는 시간이 있죠? 첫 번째, 밥 먹는 시간은 아프면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못 먹는다 그러시지만 이틀만 안 드셔보세요. 3일째 되면 먹고 싶거든요. 3일도 굶을 수 있다고요? 일주일만 굶어보세요. 아픈 거 소용없어요. 일단 무조건 먹고 봐야 돼요. 뭐든. 인간의 삶에서 다양한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무조건 하는 거.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진짜 이게 묘한 거예요. 원래 사람이 밥을 3번 먹는 건 역사가 얼마 안 깊어요. 대부분의 인류는 하루에 1번 또는 2번 먹었어요. 원래 1번 먹는 시기가 가장 많았고 2번 겨우겨우 먹다가 이제 나중에 사실은 이거 3번 왜 먹기 시작한 거냐면요, 일 시키려고 3번 먹기 시작한 거거든요. 공장을 24시간 돌리고 싶으니까 3번 먹여가지고 에너지원을 주고 인력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기본 문화가 돼버렸어. 그래서 먹는 시간에다가 시간을 얼마나 많이 투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 밥 먹는 시간을 3시간을 쓰는데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시간에 얼빠져 있는지, 의식적으로 먹는지. 자, 밥 먹는 시간에 맛집에 갔어. 그럼 미식가처럼 어떤 맛이 나는지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해가지고 너무 맛있다 그러면서 드세요? 아니면은 먹고 나서 다 먹었어요. 벌써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먹었어. 스마트폰하고 앞에 사람이랑 얘기하고 딴 생각하다가 보니까 음식 진짜 맛있는 걸 시켜놓고 첫 숟갈 뜬 건 기억이 나는데 중간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분명하지가 않아요. 이게 얼빠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평균 3시간을 그렇게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섬기는 삶인데, 자, 입보살행론 개송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깨끗한 약초와 잘 익힌 쌀밥이나 야채도 입에 넣었다가 뱉어내면 땅을 더럽힌다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고상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몸은 더럽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먹여도요, 우리의 몸 안은 더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진짜 아름다운, 진짜 저희 동화나 예술 작품에 나올 것 같은 아름다운 사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사진 딱 찍어 놓으면 진짜 예뻐요. 그거 딱 먹잖아요? 그럼 뭘로 나오냐면 똥으로 나와요. 우리의 몸은 아무리 아름다운 걸 몸에 집어넣어도 그 내부가 더러우니까 어떻게 되냐면 더러운 걸 내보내는 게 인간 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동북아시아라고 하는데 동북아시아 불교의 선사들은 대표적으로 인간 몸을 뭐라고 하셨느냐? 인간 몸이란 똥, 오줌, 고름, 피, 각종 우물을 가리기 위해 가죽 푸더기로 감싸놓은 똥 주머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거 진실일까요? 아닐까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인간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의사 선생님들 눈에는, 의사 선생님들은 다 봤거든요. 몸 열어서. 그 몸 열면 똥, 오줌, 고름, 피, 오물만 가득하다는 거. 맨날 내시경에서 보고 열어서 보고 봐봐세요. 몸 안에 뭐 딱 진득진득하니 피는 다
당화되어 있고 거기다 몸 안 다 녹슬어가지고 막 막혀 있고 오물 껴 있고 염증 가득하고 냄새 나고.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밥 왜 먹어요? 밥 왜 먹나요? 맛있어서? 그 근본은 뭐냐면은요,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먹는 거거든요. 이거에서 파생되어 나온 탐욕들이 다양하지만 그 근본은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먹고 있는데 그 육체의 근본이 뭐냐? 사실은 이 부정한 오물덩어리를 살리기 위해 먹고 있는 것이다.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살려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과한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과한 에너지와 시간을 쓰면 쓸수록 점점 더 어떻게 되냐면 육체는 더 망가져요. 그거 아시죠? 생활습관병 대부분은 적게 먹으면 다 해결된다는 거. 모든 생활습관병은요, 그냥 세끼 먹던 거 2끼로 줄이고요. 2끼 먹던 거 1끼로 딱 줄이잖아요. 전부 해결돼요. 육체는 알아서 모든 병을 다 해결합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보면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가장 훌륭한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계세요. 그 의사의 회복력을 도와주는 것이 의사의 의무이지 의사가 병을 고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 몸은 적게만 먹으면 돼, 적게만. 근데 3시간 쓰고 있어요. 연습 좀 하셔야 돼요. 저도 하루에 3끼를 먹었었어요, 삼식이. 하루에 3끼를 꼭 먹었었는데, 3끼를 먹으면서 살면서, 나의 정신이 왜 이렇게 온전치 못할까? 항상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비밀을 알았어. 적게 먹으면 된다는 걸 알고, 3끼를 2끼로 줄이고, 2끼를 1끼로 줄이는 연습을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2년째 딱 해보니까 너무 편해요. 일단 속이 너무너무 편하고요. 저 같은 많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체질은 먹는데 3시간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이 있지, 마무리하는 시간이 있지, 제일 중요한 건 소화시키는 시간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시간에 아무것도 못해요. 머리 쓰는 일은 아무것도 못해요. 머리가 완전히 무슨 이상한 약에 당한 것처럼, 약물에 당한 것처럼. 제가 그런 삶을 살다가 시간을 쭉 줄여서 먹는 시간은 하루에 1시간 이상 안 쓴다. 그렇게 2년 동안 연습을 해보니까 최고예요. 1시간은 써야 돼요. 육체는 살려야 되니까. 안 먹으면 죽어요. 하지만 육체에다가 과연 24시간 중 3시간을 쓸만한가? 자, 2번째. 기타 활동에 3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타 활동의 내용을 대표적으로 보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단지 해골만 보고서도 공동묘지를 혐오한다면 움직이는 해골로 가득한 마을이라는 묘지는 왜 좋아하는가? 자, 이거는 또 고상하게 말씀하셨지만 마을이 뭐냐면 우리 이 사람들 살아가는 커뮤니티를 얘기하는데, 깨달으신 분들이 보기에는 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실은 이 움직이는 해골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반드시 죽잖아요. 내일 죽을 건지, 1년 뒤 죽을 건지, 10년 뒤 죽을 건지만 다를 뿐이지, 죽을 게 결정되어 있는 지금 그냥 그 생애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 움직일 뿐인 해골일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타 활동에 보통 여기다가 시간을 다 씁니다. 사람 만나거나, 쉰다고 하면서 뭐 하냐면은 SNS 하거나, 스마트폰 보는 게 대부분 SNS 하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해골들하고 얘기하느냐고.
쉬지도 못해. 쉬어줘야 되는데 배터리가 태어날 때는 아주 이 쌩쌩하게 태어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제조사 보증 기간이 한 25년 정도 되거든요. 인간의 제조사 보증 기간은 평균 한 25년 돼요. 정상품이면 한 25년 동안 막 먹고 막 잠도 막 자고 막 마음대로 생활을 해도요, 웬만큼 고장이 안 나요. 근데 그 과보를 25세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순식간에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부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배터리 재생률이라고 하거든요. 회전율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게 배터리가 점점 완충률이 적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만성 피로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배터리가 충전되는 양이 적어지는데, 이게 만성 피로도가 지극히 높은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100%가 원래는 완충이라면 한 30%도 안 되게 체력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일종의 우리 핸드폰 보면은 여기 위에 배터리 표시 있잖아요. 그린이 아니라 레드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완충을 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한 30% 충전돼 가지고 빨개요, 지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피곤해서, 아침에 출근할 때도 피곤해, 일할 때도 피곤해, 퇴근할 때도 피곤해, 잠자기 전에도 피곤해, 먹을 때도 피곤해, 친구 만날 때도 피곤해. 언제만 반짝 머리가 돌아가냐면 TV 보거나 스마트폰 보거나, 이때는 왜 반짝 돌아가냐면요, 두뇌가 그렇게 훈련받았거든요. 도파민 중독으로 뭔가 그런 자극적인 요소만 들어올 때만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지금 훈련을 받아놨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훈련을 받아놨어요. 그런데 일을 하려면, 공부를 하려면 이 기타 3시간에 사실은 자야 되거든요. 낮잠을 좀 자든지 아니면 정신을 쉬어주는 명상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눈 감고라도 있어야 돼. 근데 그 3시간에 움직이는 해골들하고 만나려고 직접 만나거나 스마트폰 보면서 만나거나 이러면서 지금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인생 낭비가 이게 제일 커요. 인생의 3분의 1이 잠자는 시간입니다. 이거 제일 심각한 거예요. 뭐가 심각하냐면, 사실은 잠자는 시간은요, 나쁜 거 아닙니다. 인간의 육체는 자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자면 죽어요. 안 먹고 하나도 안 움직이고, 완전 묶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도 못 움직여요. 안 움직이고 안 자고. 이 3가지를 해놨을 때 뭐가 제일 먼저 죽을 것 같으세요? 완전 당식, 완전 못 움직이게 하는 거, 그리고 완전히 안 재우는 거. 안 재우는 게 제일 먼저 죽습니다. 안 먹는 건 30일도 넘어가요. 안 움직이는 건 30일이 뭡니까? 미치지만 않으면 1년도 넘어가요. 그런데 안 재우잖아요? 기네스북이 11일이에요, 11일. 그러니까 11일이 넘어가면 무조건 죽는다는 게 아니라, 원래 정말 적게 자는 숏슬리퍼라고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거든요. 이 학생은 원래 하루에 1시간 정도면 자면 돼요. 훈련을 한 게 아니라 체질이 그래요. 아주 희유한 체질이거든요. 근데 이 학생을 며칠까지 안 잘 수 있는지 실험을 했어요. 한순간도 안 재우는데 11일이 딱 되니까 거의 정신이 붕괴되기 직전이에요. 한 7일 딱 넘어가면 정신병이 도지기 시작하거든요. 환각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11일 딱 되니까 이제 정신이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라 어쩔 수 없이 실험을 그만뒀어요.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더 하면 죽는다. 숏슬리퍼도 그런데, 우리같이 평범한 7시간, 8시간 자야 되는 사람들은 일주일만 안 자도 미칩니다. 수면은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인생의 낭비라고 하느냐?
첫 번째, 수면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그래서 수면을 적극적으로 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는 거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자는데 수면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불면에 시달리는 거예요. 수면 효율이 높지 않은 겁니다. 어차피 자야 되는 시간이면 그 시간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이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다 버려버리는 거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이들은 애욕 때문에 하루 종일 노예처럼 일하고 저녁 때 집에 돌아오면 지쳐 시체처럼 쓰러져 잠에 빠진다네. 어떤 이들은 타향살이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과도 헤어져 아무리 보고 싶어도 여러 해 동안 보지 못한다네. 관능적인 욕망에 눈이 멀어 어떤 이들은 자신을 팔지만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하고 남을 위해 일하느라 일생을 보내고 있다네. 자, 우리가 먹고 놀고 자는 시간을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면서 지금 육체를 섬기는 삶을 사는데 이제 뒤에 보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이게 나옵니다. 업무를 위한 시간. 자, 하루에 몇 시간짜리 업무 보세요? 우리나라 평균이 8시간이죠. 근데 직장이 집인 사람은 없잖아요, 별로. 그러면 직장까지 갔다가 왔다가 그 직업을 하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까지 보면 하루에 평균 10시간을 쓴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멀리 사는 사람은 진짜 힘든 거예요. 12시간, 13시간 막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런데 업무를 위한 10시간은 무엇을 위해 쓰고 있었냐면 돈을 벌기 위해 쓰죠.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돈은 왜 버나요? 자, 돈을 쓰는 방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돈을 가지고 뭐 하나요? 자,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이 세후 300만 원을 버는 청년이 있어. 근데 이 청년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를 한번 봤거든요. 자, 세제하고 300만 원 벌면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별로. 세후 300만 원이면 연봉이 한 5천만 원은 될걸요? 그 정도면 사실은 굉장히 잘 버는 거예요. 그러면 세후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돈을 모으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청년들 올 때마다 얼마 버니? 그래가지고 얼마나 모을 수 있니? 그럼 왜 못 모으니? 얻다가 돈을 쓰길래 못 모으니? 근데 종합해보니까 자, 첫 번째 300만 원이 있는 사람이 집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죠. 청년인데 세후 300을 버는데 집이 있어요. 있다는 전제예요. 집에 돈이 안 들어간다는 전제. 자, 그러면 집이 있으니까 보통 뭘 사죠? 차를 사죠. 그럼 차를 한 대 굴리려면 한 달에 얼마가 들어갈까요? 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청년이 혼자 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밥을 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에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교통비는 뭐 차 타고 다닌다고 하면 뭐 하고 그 기타 생활비로 하루에 평균 용돈을 얼마는 줘야 돼요? 하루에 5만 원 가지고 쓰면 빠듯하지 않나요? 평균 5만 원. 빠듯해요. 아니, 새끼 사 먹어야지. 거기다가 커피 마시면 커피 마셔야지. 담배 피면 끝나는 거예요. 담배 피면 그냥 생활 끝나는 거예요. 거기다 술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젠 끝이에요. 돈은 모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없어요. 자, 봐보세요. 벌써 하루에 평균 용돈이 5만 원이요. 그러면 30일이면 150만 원이 나갔어요. 300만 원 중에 차 운영비 100만 원 녹아내렸고요. 생활비 150만 원이 녹아내렸어요. 그럼 얼마가 남았냐면 50만 원이 남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머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써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라고 하는 건 친구 한번 만나거나 잠깐 옷 한번 조금 사고 싶거나 아니면 기타 레슨 하나 끊거나. 레슨도 얼마나 비싸 요즘에.
1시간 만나가지고 레슨 받으면 7만 원이요. 문화공연 한 번 가면 12만 원이고요. 술 한 번 먹으면 50만 원 다 나가고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소비들의 대부분의 소비가 어디다가 되는 거냐면 사실은 먹고 놀고 자는데 돈이 전부 투자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전부 무엇이냐면 육체를 위해서 돈을 쓰고 있더라. 입보살행론에서는 이런 상황을 되게 의아하게 바라봅니다. 이상하게 바라봐요. 왜 그런지 이제 뒤에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개성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게다가 이와 같이 부정한 몸이라도 대가 없이는 얻을 수가 없나니 그것을 얻기 위한 대가가 금생에는 피로요 내생에서는 지옥의 고통이라네. 자, 금생에서는 피로요. 이건 이해가 되시죠? 내생에서는 지옥의 고통이라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거는 이 육체를 섬기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깊은 탐욕과 그리고 마음대로 안 될 때 얼마나 강렬한 분노와 그 분노가 제어가 되지 않을 때 얼마나 다양한 나쁜 짓과 여러 가지 번뇌들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모든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일어나는 나쁜 행위들은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 책임지는 결과라는 게 내생에서 지옥의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 생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지옥 같은 삶이라는 게 외부 환경이 안 좋은 걸 얘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 사실은 내면에서 분노와 외로움, 내면의 성격이 좋지 않은 분들의 특징, 끊임없이 분노에 시달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외로움에 시달려야 돼요. 우리 현 시대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모든 국가에서 앞다투어 설치하고 있는 국가기구가 있답니다. 그것은 외로움에 대한 것이래요. 이 외로움을 어떻게 예방해주고 어떻게 위로해주고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 부서들을 앞다투어 만들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외로움에 노출되어 있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도 죽을 때도. 청년 고독사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니까요. 사람은요, 돈이 없어도 삽니다. 그런데 외로우면 죽어요.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혼자서 고독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놓고 보면 사실은 못 먹고 살아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렬한 원인은 외로워서 죽어요. 외로워서. 그런데 그런 외로움이라고 하는 지옥 같은 삶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육체를 섬기는 삶의 부작용이에요. 결론, 돈 벌어서 육체를 섬긴다. 이게 하루 24시간이에요. 돈 버는데 10시간, 먹는데 3시간, 자는데 8시간, 나머지 하고 싶은 잡무 3시간 하면 24시간 다 증발된 겁니다. 큰일 났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하는 것이 많으면 고통은 많으나 즐거움은 적은 법이라 소가 종일 수레를 끌고 풀 몇 입 얻어먹는 것과 같다네.
짐승들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 하찮은 즐거움을 위해 사람들은 이렇게 얻기 어려운 인생의 여가와 여건을 낭비하고 있네. 이 논전을 입보살행론이라고 하는 논전을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샨티데바 보살이 쓴 논전이거든요. 근데 이 스님이 보기에 너무 이상한 거예요. 세간 사람들의 삶은. 본인이 보기에 뭐가 같냐면 소가 종일 수레를 끌고 풀 몇 입 얻어먹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자, 소가 열심히 일해요. 정당하게 대가를 받나요? 소가 일한 만큼이면 소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이 쟁기질을 하면 몇 시간이나 할까요? 한 5시간 끌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인간 기준으로만 해도 5만 원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5만 원어치 풀 정도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소가 열심히 일했는데 돈은 누가 가져가요? 네. 그럼 사람은 열심히 일했는데 돈은 누가 가져가요? 고용주가. 우리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의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시간을 판 나의 고용주가 돈을 벌죠. 열심히 일한 것에 비해 너무 하찮은 부당한 대가를 위해 소처럼 일하고 집에 와서 쓰러져 자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인간이라고 하는 고등한 존재로서의 삶에 어울리는가? 이것에 대해서 샨티데바 보살은 묻는 겁니다. 인간은 동물이에요? 아니면 동물하고 다른 특별한 존재예요? 동물인가요? 동물에 속해 있죠. 하지만 동물 중에서 매우 특별한 종이잖아요. 그것도 분명히 있죠. 네. 근데 그것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 이것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육체를 섬기는 삶을 살았다면 그러면 그것은 짐승의 삶이다. 다른 짐승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다. 시간 쓰는 게 똑같으니까요. 업무 보고, 먹고, 자고, 그 다음에 멍하니 있고.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그 멍하니 있는 동안 항상 두려움에 시달리고. 인간의 삶이 달라야 하고 특별해야 한다면 그것은 무엇으로서 증명하는 거냐면 나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주장도 아니고 나는 특별해질 거야 라는 희망도 아니고 자신의 24시간 중 무엇을 했는지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가 아니라 한 달짜리, 1년짜리 항상성 있는 자신의 표준 일과표로 내 시간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런 올바른 시간의 활용에 축적이 이루어질 때 어른은 당당해지는 겁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생존을 원하는가, 행복을 원하는가, 목적에 대한 이야기로 가볼게요. 생존과 행복, 뭐가 더 중요한가요?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행복하기 전에 죽어. 그래서 스님들도 항상 얘기하세요. 재난 현장이나 어려운 분들 만나러 갈 때 절대 법문하지 않습니다. 뭘 하냐면 밥을 먹이죠. 일단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 여유로운 마음에서 진리를 듣는 거지. 선생존, 후 행복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생존했는데도 계속 생존만 추구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라, 이게. 그 다음에 생존했는데 뭘 할지 모르는 거. 종교와 철학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생존을 했다. 그러면 그 생존 다음에 뭘 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원래 종교와 철학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현대 사회는, 그 중에서도 한국 사회는, 왜 한국 사회를 이야기하냐면 예전에는 다른 나라들보다 우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의 평준화돼 버렸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정신문화 정말 존중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흐름은 근현대 이후 이렇습니다. 이제 와서 뭘로 드러나냐면요, 두 가지로 드러나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OECD에서 우리나라를 평가를 하기를 실질 문맹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교육을 못 받은 문맹이 아니라 글자를 읽을 줄 아는데 이해 못하는 문맹. 글자를 읽을 줄은 아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실질 문맹률. OECD 국가에서 거의 최하위에 해당되는 가장 문해력이 낮은 민족이 우리나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요, 약국 처방전이 있잖아요. 그 약국 처방전을 읽을 수는 있으나 읽지는 못하는 정도, 이해는 못하는 정도. 이것이 외국의 학자들이 보는 우리나라 한국 성인의 문해력 수준이에요. 외국인이 보기에 이렇죠? 라고 반박할 수 있는데 반박할 수 없는 게 또 있어요. 시험봐 보면 바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고3 모의고사 시험 보면 되거든요, 언어 영역. 그러면 우리나라 평균적인 성인들이 5등급이나 6등급이 나온대요. 초등학교 5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언어 영역 시험 보잖아요. 5등급이나 6등급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우리나라 성인들의 평균적인 문해력은 초등학교 5학년이다. 높다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직접 실험을 해봤어요. 우리가 2023년에 1년 동안 모의고사를 매월 한 번씩 고3 모의고사를 봤거든요. 언어 영역을. 근데 저도 진짜로 5등급에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책을 꽤 읽는 편이거든요. 제가 7권 작가라. 책을 7권 쓴 작가라. 그런데도 언어 영역 시험을 봤더니 5등급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한 노력을 안 하니까 시험을 계속 보는데도 3등급에서 더 이상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만큼 한국 성인들의 문해력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럼 문해력은 왜 떨어져 있느냐? 1년에 한국 성인들이 평균 3권의 책을 읽는답니다. 하루에가 아니라, 한 달에가 아니라 1년에요. 이것도 쏘고시면 안 돼요. 평균을 너무 높여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1년에 100권, 200권씩 읽는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의 평균을 높여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권, 2권, 아니면 한 권도 안 읽는다고 보시면 돼요. 안 읽는데 문해력은 어떻게 상승하고, 안 읽는데 정신문화를 어떻게 존중하는가? 정신문화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냥 본능이 이끄는 대로 육체를 섬기는 삶을 전부로 생각하면서 시간을 거기에 전부 뺏기고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더라. 생존이 보장됐는데도 이제 후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주제를 해야죠. 전도몽상 뒤집기입니다. 잘못된 목적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생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도 오히려 고통의 원인들을 향해 달려가고 행복을 바라면서도 무지하기 때문에 행복의 원인들을 원수처럼 물리치나이다. 보리심은 행복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로 고통만 받는 이들에게 한량없는 기쁨을 주고 모든 고통을 없애주나이다. 요약하면 그런 거죠. 분명히 모든 존재는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파리도 모기도 개도 닭도 전부 다 고통스러우면 거기서 벗어나고 싶고요.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이건 모든 존재의 공통 욕구예요. 그런데 인간은 왜 행복하지 못한가? 자, 행복하세요? 안 행복하세요? 행복하다고 대답하시면 우리나라에서 되게 상위예요. 행복지수에는 객관적 행복지수와 주관적 행복지수가 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객관적 행복지수는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사실은. 너무 좋은 조건에 살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조건. 세계 평균에서 너무너무 좋은 조건에 살아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는 주관적 행복지수는 바닥인 나라예요. 가장 행복하지 않은 나라,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나라. 주관적 행복지수가 너무너무 낮다니까요. 80% 정도의 사람이 안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답변용이 겸손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관적 행복지수 평가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해보면 너무너무 안 행복한 나라. 도대체 왜 그런가? 그 행복을 누가 뺏어갔는가? 왜 우리를 고통에 노출된 삶으로 만들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 자신인 거예요. 한마디로 진단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행복을 바라지만 사람들은 고통의 원인에 집착한답니다. 자, 먹는 거 가지고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볼까요? 영양의 문제가 우리나라는 영양 실조가 문제예요? 영양 과잉이 문제예요? 뭘 것 같으세요? 과잉이 문제겠죠? 그러면은 미식, 폭식, 대식 이거 건강에 분명히 안 좋다는 걸 알죠? 하지만 의식의 성장을 위한 공부를 하러 3시간 절대 안 가거든요. 맛집은 3시간을 가요. 그래서 거기 1시간을 기다립니다.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책 한 권이 2만 원이에요. 그럼 비싸요? 안 비싸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비싸다고 느끼세요? 안 비싸다고 느끼세요? 안 비싸면 사겠죠. 안 비싸면 사겠지. 안 비싸면 사겠죠. 그런데 밥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외식을 다 하면은 30끼를 사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책을 30권을 사는가? 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어디다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면 자신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어디로 나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허수예요. 내가 그냥 그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제 어떻게 살았는지 이것이 내 삶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통의 원인에 집착한답니다. 많이 먹기를 원하고요. 좋게 먹기를 원하고요. 이쁘게 보여야 되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가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고통의 원인들이 있어요. 자, 정리하면은요. 이런 식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생존을 원하는 것은 육체를 섬기는 삶이다. 요거 읽어보고 바로 넘어갈게요. 어떤 이들은 자신을 팔아 남들의 노예가 되지만 여전히 가난하여 집도 없이 아내는 숲속 나무 밑에서 출산한다네. 어떤 이들은 생계비를 벌겠다고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터에 나가고 어떤 이들은 이유를 얻기 위해 자기 자신을 노예로 만든다네. 어떤 이들은 애욕 때문에 도둑질 같은 짓을 하다 붙잡혀 사지를 잘리거나 화살을 맞거나 창에 찔리거나 화형을 당하네. 우리는 항상 그런 어리석은 선택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행복이 되는 선택인가 생존을 위한 선택인가를 구분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존을 했다면 이제는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해야 돼요. 자, 행복을 원한다면 의식의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의식의 성장은, 요약은 탐욕을 줄이는 거고요. 분노를 제어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95%를 얼빠진 상태에서 살면 살던 대로 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업대로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럼 95% 시간은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그 습관을 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태엽을 이렇게 감아놨어. 그러면 그 태엽을 감아놓으면은 태엽 인형은 정해진 행동만 계속하잖아요. 제가 휴게소에 갔더니 개가 있더라고. 태엽개가 이렇게 있으면 막 앞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꼬리를 막 흔들면서 막 왔다 갔다 해요. 태엽을 감아놓으면 한 1, 2분 정도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개는 만지면 물어요, 안 물어요? 못 물죠. 왜냐면 얼빠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태엽 감아놓은, 정해놓은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제가 궁금해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왜냐면은 그 가게 아저씨가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만지면 뭅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난 진짜 만지면 무는 태엽도 감아놨나 궁금해서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물어요. 사람은 그냥 이거보다 조금 더 고등화된 코딩, 프로그램이 인식된 습관의 결정체일 뿐이에요. 우리가 사주를 보러 가면 그래 잘 맞잖아요. 저는 사주 보러 안 가거든요. 왜 안 가냐면은 우리 도반 선생님이 진짜 사주 잘 보는 선생님이 있어. 출가하시기 전에 그거 하시다 왔대요. 철학원, 아주 용한 철학원을 하시다 오셨대. 그래가지고 진짜 잘 보셔가지고 내가 궁금해서 사주를 한번 봐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 사주를 딱 보더니 스님은 어디 가서 사주 보지 말래요. 욕먹는데요.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살 팔자가 아니래요. 근데 대부분의 스님들이 그렇대요. 원래 죽었어야 할 사람이 지금 이러고 있고, 감옥 갔어야 하는 사람이 이러고 살고 있고, 완전히 거지로 살아야 되는데 이러고 살고 있고, 완전히 폐인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러고 살고 있고. 수행자들은 자신의 업을 끊임없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업을 개선한다?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습관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그 다음 두 번째는 95%의 비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6%라도 깨어있고 7%라도 깨어있고 8%라도 깨어있고 점점 더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근데 이런 노력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의식의 성장을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4가지만 하시면 돼. 4가지. 첫 번째는요, 의식의 성장을 위해서는 건강해야 돼요, 안 건강해야 돼요? 네, 그러려면 운동을 하셔야 돼. 이게 1번. 그 다음 2번. 정신도 먹어야 커요, 안 먹어도 커요? 정신의 식사는 독서거든요. 책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강력하게 얘기해요. 독서하지 않는 자는 먹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독서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먹기만 하고 소화를 안 시키면 더부룩해지죠. 영양소가 안 돼요. 소화를 시키는 게 뭐냐면 글쓰기입니다. 글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육체뿐만이 아니라 정신까지 휴식을 시키는 명상이라고 하는 마음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순서예요, 순서. 도전하는 순서. 대부분 이렇게 도전을 해요. 처음에는 운동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독서하고, 그 다음에 글쓰기하고, 그 다음에 명상하고. 그런데 일단 운동하실 시간이 있겠어요? 이게 바로 시간 거지의 삶입니다. 이미 수면에게 8시간 다 뺏겼고, 업무에 10시간 다 뺏겼고, 먹는데 3시간 뺏겼고,
기타 자유시간이 3시간이 있긴 있는데 그 시간은 힘들어. 그 시간은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낭비되는 시간을 되찾지 않으면 삶은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간단하게 자신이 시간 거지의 삶을 사는지 아니면 시간 관리를 하는 관리자의 삶을 사는지를 평가해 보려면요. 이 4가지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자신은 의식을 성장을 위해서 이 4가지 말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 다른 항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든 자신의 의식의 성장을 위해 무엇인가 매일매일 시간을 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보면 자신의 시간으로서의 태도, 시간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겁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 필요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합니다. 시간을 관리 못하고 시간을 다 빼앗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은 항상 바빠요. 근데 무기력해요. 왜냐하면 빼앗긴 시간으로 남의 일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죠. 무기력해요. 시간이 여유로운 사람,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은 항상 여유롭습니다. 그런데 매우 치열해요. 왜냐하면 남들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거든요. 근데 여유롭죠. 이유는 자신이 선택한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타이밍에 뺄 권리도 있고 넣을 권리도 있고 그 모든 걸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시간 관리자이자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의식의 성장을 위한 시간을 꼭 투자를 해보시기를 권하는 이야기였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육체를 섬기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좀 줄였으면 좋겠다. 마치 새끼 폭식해서 건강을 망치는 걸 막으려면 폭식을 조금 줄이는 거부터 연습해서 새끼를 2끼로 줄이는 거, 2끼를 1끼로 줄이는 거 차근차근 연습을 하시듯이 2024년에는 시간을 낭비하는 삶에서 자신의 분명한 목적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제가 빠르게 읽는다고 했지만 다 못 읽었어요.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에 사로잡혀가지고 시간 관리를 잘 못한 거예요. 반성합니다. 2024년에는 여유롭지만 치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